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5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본 무역보복 얘기는 하도 뭐 이쪽 저쪽 방송에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간단한 게 본인의 의견 한마디씩만 하죠. 저는 지금 안타깝죠, 기성 사실은. 언론에서 참 안 나오는 얘기 중에 이거는 제 공돌이라서 제가 이제 공대생이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의도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징용 판결에 대한 공격이냐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냐 해서 저는 후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영구적으로 타격을 주겠다. 왜 반도체일까라는 생각했어요. 요거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표준화가 되어 있는 아이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D램 단자 규격 같은 것이 상당히 규격화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D램의 공급이 예를 들어 좀 줄어들게 되면은 가서 미국의 마이크론 거 끼우면 대충 동작해요. 이게 동작 방식이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럼 규격 상품이기 때문에 D램 가격은 출렁이잖아요 보면은. 예, 그 수요 공급에 민감한 기름 같은 그런 원유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데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이 이번 통상 분쟁에 개입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개입을 안 할 뿐더러 오히려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죠. D램을 쓰는 업체만 애플 같은 업체만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D램을 생산하는 업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인데 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일본이 원래 D램 앞서 나갈 때 일본의 자존심이 이제 도시바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합쳐져서 엘피다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도시반 빼고. 네. 도시반만 빼고. 히타치랑 NEC. 히타치 맞죠? 엘피다라는 걸 만들어요. 엘피다를 만들어서 2012년에 엘피다가 파산합니다. 그런데 엘피다가 파산하니까 한국의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 엘피다 인수하겠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사실상 피하다가 그 2012년 말에 마이크론을 넘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지금 사실 세 번째 이제 D램 생산 업체인데 이것은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마이크론이 그리고 제2공장이 사실 이제 일본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1, 2위 업체인 어쨌든 전 세계 1, 2위 업체인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의 D램 생산량이 줄고 해서 공급이 이제 딸리게 되면은 직접적인 그 혜택을 이익의 수직 상승을 보는 회사가 마이크론인데 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일본과 미국의 절반 정도씩 밴프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삼성전자 맨날 보면서 20조 단위의 분기 이익 뭐 이런 거만 봤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이거는 규격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트랜스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통상 분쟁이 있어가지고 일본이 하필이면은 D램이라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걸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공존 어느 정도 그 틀 안에 있을 수 있다. 아니 뭐 정확한 지적이네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절대 나는 미국이 여기에 껴들지 않을 거야 아마. 왜냐면 미국이 손해볼 장사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실용주의 정부거든요. 실익만 찾기 때문에. 근데 일본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해요. 조금 전에 엘피다 얘기 나왔잖아요. 엘피다 파산할 때가 정말 웃긴 거예요. 우리는 하이닉스 살려냈잖아요. 우리가 그때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안 팔고 막 국민이 절대 판매 안 된다고 그때 주식 100원이었는데 그때 살걸. 우리는 구조조정하잖아요.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이 수익이 나게끔 바꾸는데 일본은 엘피다를요 공룡을 만들어요. 여러 큰 회사들한테 공룡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버티면 사이클이 와서 다시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면 그때 살아날 수 있다고 계속 공적 자금을 투여하면서 적자를 누적되고 부채가 누적되는데 구조조정을 안 해요. 일본의 특징이죠. 사람을 못 잘라요. 나중에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돼서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엘피다를 팔고 났더니 남은 업체가 도시바 하나예요. 근데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사업하다가 분기에 5조씩 적자를 내잖아요. 알짜배기 기업인 D램 부분을 이 반도체 부분, 랜디 플래시하고 이 부분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사겠다고 손을 드니까 미국이 금지를 시켰죠. 샌디스크로 가라 그랬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분 10%를 인수한 게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일본 전자제국이 몰락했잖아요. 샤프도 대만 회사가 가져가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발권을 하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기업들한테 버티면 좋은 세상 오겠다고 부실채권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요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일본은 자체적으로 기술은 있으나 생산을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본의 민낯을 보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그거에 대한 국내적 비난을 피해가는데 민족주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아베노믹스의 통계 조작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일본 언론에서 대서득필하다가 한
2주 전부터 싹 사라졌어요.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누가 봐도 뭐. 저는 근데 엄청나게 민족주의의 일환에 보면 뭐냐면 그게 있는 거예요. 전자제품 왕국 또는 전자 소재 왕국이었던 일본의 몰락에 초기에 LCD라는 것도 이제 몰락을 했고 완전 몰락해서 LCD는 이제 일본에 생산할 가치가 없지. 샤프말로는 제대로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는 건 이미 D램 영역에 있어가지고 몰락한 지가 오래됐는데 2012년에 하이닉스가 LP 인수하려고 그때도 약간 민족주의적 저항이 있었어요. 보면은 어떻게 한국이 우리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역공인 거든요. 보면은 한국의 자존심이 날 수 있는 한국이 일본을 기술적으로 앞설 수 있는 유일한 분야에 가까운 곳을 한번 타격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명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근데 저는 여기서 재밌는 게 일본이 기술적으로는 우리를 다 앞서요. 거의 모든 거의 분야에서 다 앞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제품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 기술 중심의 오만함으로 너무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소재만 만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MP3 쓰잖아요. 네. MP3 전 세계가 MP3로 넘어갈 때 일본이 지들이 제일 음질 좋다고 MD를 만들었어요. 온팡 망했죠. 핸드폰도 제일 잘 만들었어요. 슬림형 핸드폰 제일 먼저 만든 게 일본인데 전 세계가 PCS, CDMA를 하는데 NTT 도코모가 독자로 PHS라고 전 세계가 음질이 제일 좋고 통화 안정성이 제일 높은 이게 기술 수출되게 누가 써? 기술은 제일 좋았지만 다 MP3 썼고 그러니까. CDMA 쓰면서 일본의 뭐 AP 프로세서 이런 거 다 작살났다고요. 갈라파고스를 지들이 만들었어요. 독립 표준들로 해가지고 하다못해 아까 MP3 플레이어 같은 것도 코덱을 지네가 만들어가지고 독자로 하려다 망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 어려운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제가 알아들을 얘기-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팔리지 모르는- 않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인 거예요. 일본. 예, 알겠습니다. 아, 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 뭐 MP3 제가 이거 방송할 때 MP3 처음 나왔을 때 MP3이라고 뉴스에서 읽어가지고 굉장히 창피를 당했던 그런 기억이 MP3?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였지 그때? 그때 G20? 아니 뭐 그 3이 있었어. 3이냐 G10? 오지. 5G냐 5G냐. 뭐지냐. 그거랑 비슷했어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 3G는 안 했잖아 근데 3G. 3G는 안 했죠. 하여튼 그때 일본 무역 보복에 있어서 미국은 지금 묵인하고 있는데 그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아까 말한 대로 좀 연구히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 이걸 제가 왜 언급했냐면요. 정부의 대응이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일본에 타격이 입힐 게 있다.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도 예를 들어 최종 소비재 기업들인 애플이나 델이나 HP 이런 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인데 사실 그 반도체 D램 가격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가격이 3배로 뛰든 4배로 뛰든 일반적으로 PC 만드는 업체들은 항상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큰 충격을 다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 지금 상태에서는 재고도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디램하고 랜드 프레시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128기가 이상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4기가, 6기가, 32기가, 64기가, 128기가 쭉쭉쭉 왔는데 이제는 128기가 넘어가면 256, 511을 쓸 일이? 난 64기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64기가 정도면 뭐 충분히 쓰지. 형님 뭐 영상 같은 것도 안 보고. 거의 안 보죠. 그러니까 AR, VR이 돼서 엄청 대용량 데이터가 게임도 안 필요하기 하고 전까진 게임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이 데이터 용량을 쓸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래도 거죠. 유튜브는 좀 봐요. 그건 데이터지 용량이 아니라 그게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필요로 하죠. 메모리가 아니라. 재밌는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 네. 이제 네. 그 민평당 얘기 좀 할까요? 그게 어디가 재밌어요? 아, 재밌잖아요. 지금 정동영 당권파 대 반당권파 빠지면서 또 반당권파하고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호남계 쪽하고 좀 신당을 창당한다는 얘기가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인데 이 중간에 있으면서 이 방향성인데 민주당하고 왼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서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줘요. 아, 잘 생각해. 제가 취재해본 바에는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4번입니다. 4번. 이러니까 타율이 낮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단정화법으로 하는데 별로 그렇게 근거도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민평당 의원들을 받는다고 한 표 던집니까? 저는 패스트트랙 똥출타만 봤습니다. 아, 패스트트랙 이미 끝났다고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이미 자유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미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을 나눠갖기로 했잖아요. 이미 이 순간에 끝났다고 보는 거죠. 왜 끝났다 보죠? 그 위원장이 어느 쪽을 하나 통과시켜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그 정개특위 이 패스트트랙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절대 하면 안 돼.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들고 있잖아요. 그럼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가겠죠. 근데 그 위원장이 지연시킬 수 있지만 통과를 막을 수는 없어요.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수도 있다. 본인이 굉장히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 그쪽에. 네. 저는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유리하지도 않아요. 네.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그럼 찬성하는 의원이 꽤 생긴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패스트트랙 한다고 해서 크게 이익 볼 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패스트트랙이 내용이 옳고 그러냐보다 어느 팀이냐의 문제가 약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문이냐 뭐 청와대 이중대냐 뭐 이런 식이 돼버려가지고 형님도 이 제도가 복잡해지면 진짜 설계만 잘하면은 됐어요. 창당할 수도 있어요. 많이 국회의원 하세요. 창당할 수 있어요. 나는 이준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형님 창당하시죠. 아유 둘이 할까? 저는 그 안에서 박종진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 봐요. 또 왜 그러세요? 지금 또 비웃어요. 뭔가 그 뒤를 또 뭐 끝까지 들어야 돼. 난 너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형을 띄우는 것 같다가 또 한 번 밟고 다시 또 이런. 형님이 상징하는 가치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용주의. 예전에 허경영 씨도 상징하는 가치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또 막 허경하고 나랑 나 얘 때문에 미치겠어. 아니 뭐 불효자는 사형 이런 거 화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애가 내시면은 화끈하게 집 한 채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보면. 그건 해야죠. 사실. 그 해외 주택 공급 제도 중에 해외?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 주택 공급 제도 들어가서 책을 한번 봤더니만은 정책적으로 싱가포르는 뭘 했냐면 땅이 좁기 때문에 주택의 주방을 없애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외식하죠.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 그 HDB 아파트의 주방을 굉장히 축소하는 걸 홍콩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에 주방이 한 2, 3평씩은 들어갈 텐데 많게는 5평까지 들어갈 텐데 주방을 없애는 아파트 어때요? 싱가포르 국민의 80%가 어느 사람인지 아세요? 중국 말레이. 네, 전부 화교입니다. 네. 이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요. 외식을 해요. 거의 삼시세끼를. 집에서 막. 그리고 우리 같이 반찬 깔고 안 먹고 일품 요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이런 아파트가 가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많이 아니, 강제로 국가가 하진 않은 생각해 거예요. 보세요. 예를 그런 들어- 어떤 특색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 8평짜리 이런 데 사는 실거주면 6평 이런 데 사는 젊은 사람들 거기도 많은데 주방 있어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보면은 평당급으로 따지면 주방을 2평 줄이면은 거의 한 2, 3천 정도의 주택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겨요. 3, 4천.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그렇게 해서 아파트 한번 공급해서 팔리냐고요. 팔리면 그렇게 아니, 가야죠. 정책적 수단이죠. 그러니까 그건 주공 아파트 근데 공공 물량에 주공 아파트가 다 그렇게 했는데 나 그 집 안 들어간다고 하면 다 미분양인데 이게 지금 반시장주의야 보니까 거의 좌파네 이준석. 이거 지금 아이디어 자체가 이거 완전히 좌파거든. 좌파가 바로 아, 형님. 국가가 기획해서 국가가 공급하는 그런 거거든.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좌파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그거 좌파죠. 국가주의죠. 네. 주택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그렇게 좀 바꿔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 게 제가 좋은 봤을 때-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좋은 제가 이걸 아이디어인데. 느꼈던 게 뭐냐 제가 지금 혼자 살잖아요. 네. 부모님 떨어져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라니까. 제가 주방을 쓴 일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고 동안에, 네. 일부 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요가 있는 사람 왜냐면 사실 주방 몇 평이 없어지면요 굉장히 넓거든요. 그럼 이런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층들이 있으면 공급도 하는 거야. 가장 그 청년 주거에서 끔찍했던 사진이 싱크대 옆에 변기 붙어 있었던 사진이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밀어버리고 거기를 화장실을 만들든지. 그거는 이제 어차피 공급하는 사람들하고 수요를 잘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면 좋은 아이디어는 되겠네 건설사에. 저는 완전히 그냥 시장주의자라고. 저는 수요 공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네, 경제-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몰라요. 전 개인적으로 불매운동에 네.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그걸로 해결될 내용이 아니에요.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지. 아니, 자꾸 이걸 다르게 해석하고 그거 뭐 아사히 맥주 안 먹는다고 이 문제가 풀립니까? 제가 그래서 그럼 저도 안 먹겠어요.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원래 근데 일본 맥주 좋아하지도 않지만 먹지도 않죠. 후쿠오카의 한국 관광 지분이 거의 67%가 되더라고요. 후쿠오카에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 67%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매 운동을 하면은 후쿠오카의 숙박업 정도는 타격을 입겠지. 그런데 반대로 뭐가 되냐면요. 우리 저가항공사도 엄청 타격 입을 거 생각에. 아니 그러니까 불매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볼매가 아니라 불매. 저는 불매운동 나만 얘기한 것 같아. 불매운동이요? 이러면 나 댓글 박살난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찬성 반대 거부터 얘기하고. 일단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찬성 반대부터 얘기해. 그렇게 하면 반대죠, 저는. 왜 불매운동 반대예요? 그렇죠. 저는. 불매 운동 반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밀가루도 수입해 오잖아요. 수입해온 밀가루가 부가가치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고,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일본
맥주 하나가 와도 그거 트럭으로 나르는 사람, 소매상, 도매상, 여기서 그 물건 하나가 들어와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경제적 효과라는 거, 민족주의적 감성으로 얘기를 했을 때 손해보는 건, 불매운동을 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입는 건 우리일 수 있다. 서민이에요, 서민. 그렇지. 아니 손님. 근데 저도 본인은 일단 찬성만 되부터 얘기하고. 정불면도 전 지금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대예요. 저는 이게 보면. 그러니까 불매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필요가 없다. 아까 말했던 건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비중, 예를 들어 빵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밀가루 원가 비중 얼마 되겠어요, 수입한 게. 나머지는 다 한국에서. 아니 지금 뭐 아사히 맥주 지금 불매운동 많이 하잖아요. 아사히 맥주라고 가공, 해가지고 가공 그게 시키네. 경제 비중이 얼마가 될 것이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타겟팅할 때 상품의 일본산 비중이 얼마냐를 갖고 불매운동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 브랜드면 불매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다이소가 뭐 지분이 일본에 있으니까 불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다이소보다 쿠팡이 일본계 지분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근데 훨씬 많죠. 그거 불매하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이거 정치적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로 푸는 게 난 답이라고. 저는 그래서 좀 그 청와대 지금 뭔가 좀 수맥이 안 좋나 뭐 이상한 것 같은 게, 그 좀 뭐. 그 수맥 안 좋은 건요 3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아 그래? 죽창 의병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조국 수석이 한 그 죽창 얘기는, 죽창가는 뭐 죽창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은 그거 굉장히 그 안 좋은 기억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죽창을 들었다가 결과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욕 많이 먹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풀스토리가 뭐냐면, 죽창을 들어가지고 일본과 외세에 한 거였으나 관군과 일본군의 공동 진압으로 뭐 처참한 패배를 당한 거 아니에요. 많이 그때 무능한 어떤 그때 고종인가요? 고종이죠. 예, 고종 때 그 아주 무능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좀- 그걸 외세의 외세의 아니,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봤어요? 요시다 쇼인 얘기 봤어요? 봤습니다, 다. 그거 누군지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 안 됐잖아요. 예.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아 진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군지 알아요? 예. 몰라요. 진짜 몰라? 예.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돌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외교부 장관 설이 돌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지금 외교적인 갈등 국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흠집을 내면 안 된다는 어떤 공적인 국가주의인지 민족주의인지 해설에서 지금 실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카메라 꺼지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진짜 이거 되게 여기서 위험해요. 카메라를 지금.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카메라 다 빼고 누구냐면은 꺼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이거 나가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쏘고 써줄게. 이게 대형사 보여지는 이게.